자, 페어TV 오늘 스튜디오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박은정 감정평가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환율이 지금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이 속도가 무서울이만치 오르는데 1,500원대를 찍을 것 같으니까 지금 정부에서 국민연금, 증권사 다 불러 모아놓고 커버해야 된다. 왜냐면 넘어가면 우리 위험하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환율이 1,500원을 뚫을 수도 있다라는 지금 위기감이 커져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환율의 안정에 대해서 1,400원대는 어떤 사실로 받아들이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내수 물가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되겠죠.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율이 상승은 다시 물가 상승을 자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내수의 침체, 내수가 더 살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수 침체나 장기적인 경기 침체의 상황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갈 수 있다. 그렇다면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금리 인상밖에 없다 보니까 환율이라는 게 결국에는 달러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돈값이고, 돈값을 높이는 방법은 그만큼 돈값을 많이 쳐주는 시장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게 바로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실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은 냉각기로 확 돌아서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율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꿈틀대고 이 정말 이상한 시장이거든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단 환율이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은 좀 빠질 거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위기감이 좀 커지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이유는 자산시장 자체가 전부 다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버블을 우려하고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를 논하는 지금 약간 위기의 상황이다 보니까 언제든 이 시장이 버블이다라는 판단이 되었을 때는 그 자금이 유동적으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주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금값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변동폭이 큰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환율이 올라가더라도 결국 돈을 갖고 있으면 휴지가 돼서 뭐 그냥 물건으로 갖고 있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계속 오를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동산 시장에도 들어올 수 있는 자금 자체가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와 주지 않으면 가격을 상승시키거나 유지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장 자체에 들어올 자금이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환율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환율이 오르니까 외국인들이 볼 때는 대한민국 집값이 좀 싸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 자본이 어떤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를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더 싼 값으로 이 시장의 물건을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곳이 어느 곳인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상업용, 업무용, 즉 외국의 자본이 부동산 시장에 투입이 된다는 건 우리나라처럼 어떤 자본 이득만을 기대하고 들어오는 시장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 수익률, 임대 수익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받쳐주면서 나중에 엑시트할 때 어느 정도의 자본 차익을 거둘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시장에 들어오는데, 그런 시장은 기본적으로 오피스 시장이라든가 이런 물류 창고, 기본적인 어떤 수익을 계속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물건들에 대한 관심도나 매력도가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기대하는 시장은 기업이 주가 되는 시장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 시장, 즉 아파트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파트라는 거는 결국에는 누군가 살아야 되는 최종 소비자가 이 내국에 거주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인데, 이 물건에 대해서 그런 외국인 투자가 과연 많이 이루어질 것인가, 기업적인 투자 형태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들, 임대주택을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형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 자본들이 실제로 관심도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게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다주택에 대한 보유세. 다주택에 대한 보유세, 그리고 다주택에 대한 어떤 대출에 대한 제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제약 요소로 걸리면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생각했던 업체들도 좀 약간은 지금 보류하는 형태. 그래서 뭐 오히려 그냥 호텔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이런 물건들을 매입하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제 보류된 상태. 이렇게. 철수하는 데도 있던데요. 왜냐하면 그 이제 다주택자, 그러니까 법인이든 뭐든 이제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세금 문제가 있으니까 외국계 자본이 들어오려고 하다가
다시 또 빠져나간다고. 맞아요. 투자를 결정했다가 거의 산다고 했다가 지금 그냥 백지화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지금 시장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시장을 좀 이제 세분화해서 생각을 해보면 환율이 이제 올라간다고 해서 과연 그럼 주택 시장 쪽으로 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냐? 이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좀 떨어지니까 이 재화의 가격은 좀 올라간 듯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좀 더 심해지면 오히려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도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파트 시장을 주로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그 시장에 들어오려면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구할 수 있는 시장이어야 되는데 네,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돈의 가치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돈을 구하기가 어려운 시장이라는 뜻이고 그 얘기는 그만큼 높은 금리로 조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즉 레버리지를 활용할 때 더 높은 비용이 들어가는 구조.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참여자들보다는 더 참여하기가 어려운 형태. 그러면 가격의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파주나 양주 같은 데 가서 그 타운하우스가 부도가 나 있는 상황을 봤어요. 그런데 이 부도가 언제부터 나기 시작한 거냐면 사실 분양이나 개발을 2019년, 20년에 했는데 그동안 PF를 받지 못하고 또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공사비를 주지 못하니까 그냥 멈추고 부도를 한 거예요. 이런 경우 너무 많거든요. 저도 이제 문자로 많이 오거든요. 약간 타운하우스 개념으로 지었던 것들, 어떤 아파트라는 아직 꺼지지 않은 시장 말고 다른 형태의 상품들은 굉장히 많이 멈췄고 굉장히 소외된 시장이다 보니까 뭐 3년 전 분양가로 주겠다. 뭐 살아보고 결정해라. 뭐 이런 문제들 많이 오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수요가 살아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인 거죠. PF의 상황이 현실적으로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고 PF의 어떤 가장 큰 대출을 많이 했던 곳들이 이제 제2금융권에서 많이 했었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PF 시장의 큰 손이라고 칭해질 정도로 이 사업들의 많은 자금들을 대여를 해준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 사업들이 회복이 되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자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손실로 흡수하는 절차를 이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PF의 부실 문제를 정리하는 절차가 24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점차 이제 금고들이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자체는 자금 규모가 적다 보니까 하나의 사업이 망가졌을 때 이 손실을 전부 다 흡수하기가 어려운 형태.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하면 지점 인근에 좀 우량한 점포와 통폐합하는 형태로 그렇죠. 이 지금 이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기존에 이제 새마을금고의 어떤 적자 점포가 5개 중에 하나였으면 지금은 70%가 적자를 보이고 있는 큰일 상태거든요. 났네. 당장 보이는 수치로는 어떤 통폐합을 통해서 어떤 재무적인 지표를 맞춰놨지만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곤란을 겪고 있다. 우리가 이제 부실 사업장을 정리를 하면 연체율 자체가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연체율은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도 계속 새로 발생하는 연체들이 있다 보니까 연체율 자체는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들은 해결이 안 됐고 해결이 되려면 결국에는 누군가 이 물건을 사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걸 사줄 주체가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는 계속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예전에 그 일본에 제가 갔을 때 일본이 그 도쿄 외곽에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타운하우스와 같은 맨션이라고 하는데 그 맨션이 아닌 주택들의 가격들이 막 반토막 나고 심지어 95%가 마이너스 나고 이런 시장이 있었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쓰나미처럼 그 도쿄 시내가 버블이 터졌거든요. 지금 한국도 약간 그런 기미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제가 느끼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보면 이미 이제 거품이 너무 심했다가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뭐 지방 부동산 시장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 외에 비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도 이미 초토화된 상태이고 또 아파트 중에서도 너무 많은 분양을 했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쌓여가고 있고 빈집, 그러니까 미입주, 분양 대금 대비해서 시세보다는 훨씬 싼 분양 대금이었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잔금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입주를 못하는 형태 이런 물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안 꺼진 시장은 서울의 똘똘한 한 채 이 시장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인데 그 돈이 그럼 돈이 된다는 곳으로만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강남에 뭐 70억, 80억, 100억까지 할 수 있다라는 이 시장의 물건을 30억에 판다고 하니까 이 시장에만 몰리는 거죠. 로또 분양 이런 거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활을 걸고 있고. 예. 그리고 요즘에 투자 형태가 거의 그 가족 투자라고. 가족 투자. 부모님 집을 팔아서 네. 그 마련한 자금을 가지고 부모님을 모시고 그 새로운 강남의 신축 분양 아파트를 들어가서 몇 년만 버티면 시세 차익을 서로 나눠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가족 투자의 형태로 이제 들어가는 뭐 이런 결정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본이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버블의 끝자락. 끝자락엔 꼭 그런 일들이 벌어져. 근데 그때 벌어질 때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일본 부동산은 절대 꺼지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일본이 경기가 얼마나 좋고 지금 사람들 봐라. 막 진짜 강아지도 돈 물고 다니는 그런 나라인데 무슨 얘기냐 이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몇 년 뒤에 갔더니 신주쿠에 사람이 없어요. 왜 없나 했더니 경기가 가면서 부동산이 완전히 버블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그 시세 차익이 굉장히 크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 자금을 조달해서라도 이 시장에 참여하겠다. 근데 이것도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잖아요. 아직도 로또 분양이라는 것들이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 당첨될 확률이 낮으니까 만약에 당첨이 된다면 이 온 가족이 자금을 끌어 모아서라도 이 로또를 잡겠다. 이런 마음으로 일단은 신청하는 형태. 현금으로 이게 26, 7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정도 돈이 있냐 물어봤더니 아니 그냥 실험을 해봤대. 내가 되나 안 되나. 그런 분들이 많아.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경쟁률은 높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계약률에 있어서는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제 밀릴 수밖에 없는데 대출에 대한 규제가 훨씬 더 자유로웠던 시기에도 청약에 대한 포기 상태가 뭐 30% 정도 뭐 이 정도까지도 갔었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정말 25, 6억을 조달할 수 있다라는 거는 진짜 부자여야 가능한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자산을 이미 처분해서 현금성 자산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이걸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그렇지만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내가 당첨이 될지 안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내가 이걸 고민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자격이 된다면 일단 하고 상황이 되면 땡빛을 내서라도 이 자금을 마련해 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일단은 도전을 하는 거죠. 그냥 만약에 덜컥 됐어요. 돈을 못 구해. 그럼 또 그 애타는 심정 어떻게 하려고 이걸 또 도전했는지 사람들이. 그래서 P2P가 성행을 하고 그러니까 지인 간의 어떤 대출 거래를 많이들 거래. 하시잖아요. 대출 거래. 예. 뭐 예를 들면 내가 실입주 자격을 맞추고 내가 당첨이 됐으니까 내가 전세 사는 형태로 들어가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의 형태로 어떤 자금의 부분을 보증하겠다. 그리고 서로 이제 계약서 써가지고 나중에 이게 처분할 때 몇 프로의 이익을 너한테 주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보통 열심히 살다가 아파트나 사고 싶어라고 하면 적절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이제 그걸 이제 사고 나서 입주하고 갚아나가는 재미도 있고 갚으면 또 다른 데 이사 가고 싶고 보통 이런 게 이제 내 집 마련의 절차였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그냥 얼마 남을까? 얼마에 사면 얼마에 팔 수 있을까? 얼마까지 뛸까? 이 얘기만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집을 사기 위해서는 대출을 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대출 주담대를 주로 활용을 하는데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엄청난 규모의 돈을 갚아야만 하는 정도를 빌려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빌리면서 사시는 분들은 내가 이거를 그 최장기간 갚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한 몇 년만 가지고 있다가 이 시세 차익만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오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엑시트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 과거에 이렇게 과열기를 거치기 전에도 우리가 이 집이라는 걸 살려면 그만큼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했잖아요. 예. 60세가 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소득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었던 시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잔액이 남아있는 남아있죠. 다들 많이 남아있어요. 네, 대출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럼 그런 분들은 익절해서 팔면 정리할 수 있겠죠. 워낙 낮은 구간에 들어갔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어떤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도 지금 금리 상황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고 금리에 대한 부분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환경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최대치를 땡겼잖아요. 절대 금액적으로도. 대부분이 이제 뭐 대기업 부부들, 뭐 전문직 부부들 이런 사람들이 강남에 집을 많이 샀거든요. 사는데 40억짜리를 산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도. 근데 10억 벌어놨어. 근데 20억을 더 어디서 땡겨서 산 거예요. 그 지금 대출 규제 전에. 그러면서 나는 이제 강남에 입성을 했으니까 나는 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20억을 갚으려면 지금 자기가 10년 정도 일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 더 많은 돈을 벌어야만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과연
과연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지금 시장에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담감 없는 사람이, 그런 부담감을 덜 느끼는 사람이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시장일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파주를 갔는데 12억에 분양한 주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공매로 나왔는데 거의 3억 후반, 중반까지는 떨어져도 아무도 안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감정평가액을 보니까 역시 분양가예요. 12억 정도 나와 있어요. 이거 감정평가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분양가 자체가 12억이었다. 시장에서 12억에 팔릴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설정한 금액이죠. 근데 안 팔렸어요. 안 팔렸는데 이게 그래서 경매 형태로 이제 넘어간 거죠. 경매나 공매로. 그러면 이 사람이 받고 싶은 금액을 기준으로 써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래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격을 기준해서 이제 시장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유찰을 거듭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겠지만, 만약에 이 금액 자체를 너무 낮게 설정을 한다 하면 감정평가액을 낮게 설정하면 이 사람한테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시작 금액 자체가 그렇죠. 낮아지니까. 네. 시장에서 기대하는 금액만큼 수준은 맞춰준다. 그러니까 모든 개발 사업이 무조건 이익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이 사람이 12억을 책정했을 때는 여러 가지 금융 비용들이 또 많이 발생을 했을 거고, 공사비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라갔을 거고, 또 땅 매입 가격 자체를 굉장히 높게 가져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만들어낸 게 무조건 플러스가 되면 좋은데 플러스가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내놓는 금액은 플러스가 되는 금액으로 일단은 내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이걸 유찰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사야 된다라는 개념이겠네요. 공매는 그런 형태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경매도 감정가가 이상하게 높은 가격들이 있던데. 경매도 공매나 같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개념으로? 네, 개념. 왜냐하면 이 어떤 자산을 강제로 처분당하는 사람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매라는 게 그 가격에서 시작해가지고 막 서로 막 올려봐서 낙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금액을 기준해서 그 금액보다 높게는 안 되잖아요. 제도 자체가 그 금액보다 높게 입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경매는. 네.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손해를 끼치면 안 돼요. 처음부터 손해를 끼치기 시작하면 안 되니까 이걸 감정가를 이렇게 맞춰준다. 감정 금액이라는 게 사실은 마음의 감정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레인지 안에서 결정되는 게 달라요. 담보 금액 같은 경우는 이 물건을 담보로 취득할 때에 어느 정도냐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그 가격을 설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경매 평가 같은 경우는 어떤 호가 수준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실은 평가할 수밖에 없다. 시장가를 인정해서 이렇게. 일단은 그래서 많이 부동산은 실물이고 어떤 이제 개별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 물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기준이 되는 금액을 감정가를 통해서 참고할 수는 있지만 과연 이 물건이 정말 그 정도의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 또 유지될 수 있는 물건인지에 대해서는 그 시장의 상황을 실제로 파악을 해서 접근하셔야 된다. 가끔 항의도 받을 것 같아.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왜 가격이 그밖에 안 돼, 감정가가. 이렇게 따지는 분 있잖아요. 있죠.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드리죠.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가치는 있겠지만 네. 시장에서 어떤 통용될 수 있는 금액 수준은 요 정도다. 내 땅이니까 이거 난 1억에도 안 팔아. 이러면은 그럴 수 있죠. 그렇지. 팔리려면 요 정도를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정도는 제안해 드릴 수 있는 거죠. 다른 근거를 가지고. 아마 지금쯤 나오고 있는 이 경매, 공매들의 그 가격, 감정평가 가격이 아마 지금쯤 제가 볼 땐 높은 가격대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높을 때, 가격이 이제 내려갈 때쯤 되면 이게 한 최소한 10개월, 1년 정도 후에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높았을 때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막 높게 막 올라갈 때 나왔던 경매이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좀 높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하나 상담했던 사례가 뭐냐면 집합상가인데 미분양으로 이제 시행사가 갖고 있는 물건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시행사가 처음에 팔려고 내놨던 금액은 한 150억 정도로 통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변에 어떤 시세라든가 뭐 실거래 됐던 거, 분양됐던 것들 뭐 이런 걸 고려하면 그 150억이 엄청 큰 돈이 아닌 거예요. 이걸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매수 의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제 검토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검토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는 그분 생각에서는 뭐 한 95억 정도면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시행사에서는 깎아서 110억에 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살까 말까 고민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길래 지금 얘기한 어떤 금액이나 단가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뭐 싸다고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임대료 수준도 마찬가지고 하면 막 6% 나와요. 그러면 뭐 괜찮을 것 같이 여겨질 수는 있으나 이
시장의 상황이나 여기 지역을 봤을 때는 절반밖에 못 채울 것이다. 수익률이 6%라고 전망이 되더라도 절반밖에 못 채우면 3%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어떤 내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대출금리가 주담대 대출금리가 6% 상단까지 딱 찍었어요. 지금 요즘 우리나라 돈 많이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출금리가 내려가야죠. 그런데 왜 계속 오르고 있고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대출금리는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수신금리, 저축하는 이 금리도 3%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리가 올라간 거예요, 지금. 돈을 많이 풀었죠. 돈을 많이 푼 거는 왜 풀었죠? 경기의 침체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 예. 돈을 풀었어요. 어떤 형태로 풀었냐면 국민들한테 다 10만 원, 20만 원씩 막 돌렸죠.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다 집행하면서 어떤 경기 부양의 목적으로 돈을 쓰게끔 그런 유동성을 푸는 정책을 했는데, 그러는데 왜 돈 풀었는데 왜 지금 돈값이 이렇게 비싸냐?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건 돈값이 비싸다라는 거잖아요.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높은 돈값을 쳐주지 않으면 자금을 조달하기 힘들다라는 의미거든요. 예.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시장에서 돈을 원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주식도 올라가고 코스피 뭐 3천에서 4천 된 게 거의 1년도 안 돼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4-5개월 만의 일입니다. 그렇죠. 70% 가까이 올라갔고 금값도 뭐 50% 가까이 올라가고 최근 들어서 좀 빠졌지만, 그럼 그 올라간 금액을 유지해 주려면 그만큼의 자금이 그 시장에 들어와줘야 그 가격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장이 돈을 더 많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유동성을 많이 푼다고 하는데 그 원하는 만큼을 못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돈을 원하는데 나한테 돈을 빌려줘 하려면 내가 조금 더 줄게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코픽스 금리가 올라갔어요. 예. 은행들이 은행들이 빌려오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은행들이 다시 빌려주는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대출 금리가 지금 6%대까지 올라간 거죠. 그리고 지금 대출의 한계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두가 돈을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대출 받을 수 있으면 다 받아서 뭐 하려고 하잖아요. B2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빌려달라는 사람은 많은데 빌려줄 돈은 한정적이야. 그러니까 금리를 또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금리는 올라갔어요. 근데 수신금리는 왜 올라갔느냐? 그러면 은행들은 돈을 많이 빌려주고 이익을 많이 가져가고 싶은데, 많이 빌려주려면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나한테 돈을 맡겨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22년도 고금리의 끝자락에 예금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5%대의 3년 만기 금리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게 연말에 몰려 있어요. 그런 금리들이 지금 만기가 다 도래를 했어. 그럼 이 사람들이 다시 예치를 하지 않으면 그 자금만큼 빠져나가고 다른 데서 돈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 안 빠져나가게 하려면 금리 더 줄게. 그래서 수신금리도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쟁적으로 어떤 기존 고객들을 붙들어주기 위한 용도로라도 지금 수신금리를 좀 올릴 수밖에 없다.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연말에 더 올라가잖아요. 이게 특히 또 환율이 올라가는 걸 못 올라가게 막으려면 또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장 아킬레스건이 뭐냐? 주택담보대출이 이게 지금 1,900조가 넘었습니다. 이게 빚이 빵 터지지 않을까요? 금리가 더 올라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려를 하기 때문에 하느니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중립금리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금리를 동결하는 조치를 했어요. 계속 금리를 동결을 했잖아요. 이유는 한계의 부채 상황인데 사람들은 더 많은 빚을 원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그냥 그대로 동결해서 가져갔는데, 최근에 이제 하는 총재가 어디 해외 인터뷰 해가지고 예. 방향전환 얘기했다가 엄청 욕먹었잖아요. 예, 예. 방향전환이라는 게 뭐냐면 전체적인 이 데이터를 봤을 때 금리의 방향성은 우리는 인하의 방향성인데 데이터에 따라서 방향 전환을 고려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그 데이터가 뭐냐? 환율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 돈이 급속도로 빠져나간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뭐냐면 국채라는 것도 우리나라도 돈을 원해요. 그렇지. 우리나라도 돈을 빌려와야 되잖아. 그렇지. 국채를 찍어내서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예전에 이미 팔았던 국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금리가 내려갈 거다라고 기대를 해야 수익률을 가지고 가는데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당장 파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팔고 간 거예요. 아, 그래서 채권 시장이 그렇게 갑자기 요동을 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 돈을 필요로 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또 새로 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 금리는 그럼 기존보다 높게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채권 금리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도 계속 돈을 찍어낸다 하지만 미국도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야만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국채 발행량이 늘었어요. 근데 최근에 단기 자금 시장에 경색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미국에서 국채를 많이 찍어내는데 장기 국채를 찍어내는 게 아니라 단기 국채를 찍어내는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
가장 안전한 그러니까 채권을 파는 거예요, 미국이. 엄청 많이 파니까 금리가 또 좋아. 그러면 그냥 통장에 두는 것보다 그거 사는 게 훨씬 이득이야. 그러니까 MMF에 있던 어떤 그 레포 시장에 있던 자금이 글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단기 자금 빌려주면서 그냥 안전하게 모여있던 그 유동성이 쪼그라드니까 은행들이 하루 빌려 쓰고 했던 그 자금들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금리가 확 튀어오르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그러면 QT 중단하자. 연준이라도 이거 지금 채권 다시 파는 거 이런 거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한 거거든요. 예. 그만큼 모두가 자금을 원하는 시장이다. 근데 그걸 구하는 게 점점 어렵다. 모두가 지금 돈을 빌리고 싶어 한다. 국가도, 개인도, 기업도. 왜일까? 어디에 돈이 들어가서? 자산 시장에 들어가게. 그렇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이걸 투자하면 더 많은 이익을 줄 거다라고 기대했던 시장에 이미 다 자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이 조정을 겪죠. 조정을 겪는데 지금 B2가 많이 늘어났다 하면서 되게 위험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용잔고가 일주일 사이에 1조 2천억이 늘어나서 뭐 문제가 된다 이런 기사들 나왔잖아요. 근데 신용잔고가 105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B2 주식에 들어가는 거로 늘어난 게 아니라 주담대에 모자랐던 거 신용대출 받았던 그 잔고가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물건 자체가 틀리잖아요. 주식은 해봤자 몇 억이고 그렇지. 집은 수십억. 수십억이잖아요. 예. 십수억 뭐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규모 자체가 틀린데 그 시장이 이미 어떤 그 유동성을 잡아먹은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이 이제 한참 하락이면 그거 빼가지고 또 돈 많이 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식시장이 조정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비투한 사람들은 강제로 청산당하면서 끝나지만 비투 안 하고 내 현금 갖고 있다가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묶여 있는 거죠. 묶여있지. 그만큼 유동성이 잠식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 번 걸로 뭐 집 사준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주가 떨어지잖아요. 그 돈이 묶여가지고 오히려 더 나올 구석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내년 집값을 그래서 전망을 할 때 물론 계속 오르던 지역 이 지역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만 나머지 지역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런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시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 집값 결국 내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엄청 욕을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 예. 이게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왜 너는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근데 이게 그만큼 위험한 시장인 거예요.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4천 뚫고 5천 간다고 했는데 4천을 못 지키고 지금 내려왔잖아요. 코인 시장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12만 불 뭐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8만 불 뭐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네. 이런 시장은 즉각 보여요. 거래가 빈번하고 사람들이 이 안에서 계속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니까 내가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요. 거래에 대한 것들이 사라지고 가격에 대한 정보는 팔겠다는 사람들이 내놓는 가격밖에 없잖아요. 그 가격을 기준으로 지금 아직도 집값이 안 내리네? 그럼 나 이거 가격에 사는 게 맞을까? 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거래량이 늘어나겠죠. 근데 거래는 안 돼요. 그렇지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빚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정이 정말 눈에 바로바로 나타난다면 굉장히 충격이 크고 오히려 또 손실을 손절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게 드러나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지금 박은정 감사님의 말씀을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청담동의 뭐 아파트 단지를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55평 아파트가 매물로 나와 있는데 가격이 125억이에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 슬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화랑장 같으면 아마 미친 듯이 누군가가 또 거래를 빨리 했을 거예요. 거래가 안 돼요. 말씀하신 대로 4, 50억짜리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으면 이게 그런 시장인가 보다 하는데 어쩌다 하나 툭 터진단 말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 어쩌다 한 채 산 거 가지고 시장을 평준할 수는 없잖아요. 바로 방금 전에 이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나온 얘기인데 뭐 잡내화가 40몇 억에 팔렸대요. 그러면서 대출도 안 되고 뭐 하는데 현금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니 굉장히 놀랬다고. 근데 그분이 현금이 20억이 넘게 가지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40억이라는 집을 하나 사려면 살 수가 없어요. 못 자금 사죠. 계획으로 했을 때. 네, 못 사죠. 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 모든 아파트들이 그렇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 가격 얘기하잖아요. 너희 집 얼마니? 이러면 강남권에 있는 사람들 그냥 60억 하던데 50억 그래요. 근데 본인 저 1억 대출도 못 갚고 있어요. 그렇죠.
말이 안 맞잖아, 이게 서로가. 보이지 않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 어떤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가려져 있는 시장이다. 부동산 시장은. 물론 중간에 팔리고 뭐 익절하고 다 정리해서 뭐 이익을 본다. 좋아요.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 개연성도 굉장히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 과열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고 다른 시장들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시장만은 조정을 안 받고 오히려 더 과열된 시장이라면 그 저점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바닥이다? 바닥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훨씬 더 아래까지에 열려 있다. 이런 걸 좀 생각하고 판단하셔야 된다고.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 지금 푼다 만다 뭐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안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정책의 어떤 효과를 체감하기 전까지는 토어제 해제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토지가 집값 잡는 데는 도움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집값을 잡는다기보다는 사람들의 어떤 광기를 좀 멈추는 지금 시장은 초영끌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소득층마저도 굉장한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집을 사는 시장. 이런 시장이면 사실은 한 달에 둘이 합쳐서 2,000씩 벌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힘들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고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집 하나 마련하는데 다 쏟아붓는 선택들을 지금 하고 있었던 시장이었는데 이걸 이제 멈추게 해준 거죠. 사는 걸 막는 게 아니거든요. 능력이 되면 살아. 대신 대출로 선택을 하는 거는 좀 자제해라. 이렇게 지금 시그널을 준 거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물건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물건값이 서로 살려고 하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도 닫기 힘든 금액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사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게 대출 풀어줘라. 공급 많이 하게 해줘라. 그러면서 공급 많이 하면 뭐예요? 비싼 집 많이 공급하면 뭐예요? 사람들 그렇지. 살 수도 없는데. 그렇지. 근데 그 사는 방법은 대출을 해줘서 사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온 시장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소득으로는 아예 감당이 불가능한 대출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더 못 늘리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대출을 더해줘서 해결해라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해결 방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은 막힐 수밖에 없는 거고 한계라서 막히는 거고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참여해도 좋다. 근데 돈 있는 사람이 손해보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지금 상황에서 내 능력으로 해서 내가 손실을 감수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나는 손실이 안 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금 부자가 사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기축을 사나요? 안 사요. 다 대부분 무주택의 현금 부자. 그러면 청약을 기다리지 기축을 뭐 60억, 70억 하는 걸 사지 않아요. 30억에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내가 가져갈 걸 기대하고 있지 시장에 안 들어오거든요. 지금 그 선택 안 하면 강남에 입주하는 물량들 되게 많잖아요. 한 15억만 있으면 새 집에서 2, 3년씩 살면서 계속 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냥 내 주거 비용으로 그 정도만 부담하고 모든 그 좋다는 커뮤니티 시설 다 누리면서 충분히 10년, 20년 살 수 있거든요. 전세가 15억이면 신축 아파트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그런데 집값은 50억, 60억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새 아파트에 전세를 줬어. 전세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집주인은 나야. 저는 그 아파트 구경도 못 해보고 대출금 못 갖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시장 아니잖아. 정작 본인들이 그걸 누리지 못해. 그러니까 대출금도 못 갖고 그래서 이사를 못 하고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못 사니까 임차인 놓고 지금도 지금 뭐 막혀 있지만 예전엔 그랬단 말이죠.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걸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정도 돈이 있으려면 또 아예 사회 초년생이 그 정도 돈 있기 쉽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10년, 20년 돈 번 사람들이 그 정도 돈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돈 벌 수 있는 시간은 엄청 짧게 남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굳이 내가 지금 20억, 30억 모으는데도 엄청 힘들었는데 다시 한 20억 빚을 지고 50억, 60억의 기축을 산다?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요즘에 서울 아파트값 오른다는 데이터가 많이 나옵니다. 11호 대책 이후에도 올랐다는 게 많이 나와요. 거래량이 거의 한 70%, 80%도 줄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돈 있는 사람들만의 시장이 됐는데 그 돈 있는 사람들만의 시장의 그 소량의 거래를 가지고 데이터로 집값이 올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일례로 어디 뭐 강동구가 뭐 6% 올랐대. 그래서 찾아봤어요. 6%? 이러면서 막 기사를 막 찾아봐서 도대체 뭘 근거로 했나 해서 그달의 거래량을 찾아봤더니 4건밖에 거래가 안 됐어. 그걸 데이터로 쓸 수는 없잖아요. 0건 거래됐는데도 올랐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예. 그게
호가는 올라갈 수 있겠죠. 나 뭐 안 판다 해서 뭐 더 비싸다 오른다고 하니까. 근데 과연 그걸 데이터로 쓸 수 있느냐? 저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게 발표가 되면서 사람들의 어떤 심리나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조율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통계가 약간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박 간사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일단 부동산이라는 게 단기에 막 왔다 갔다 하는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간 단위의 어떤 동향을 발표할 필요가 있는지,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필요한 지표로 참고 자료로 삼기 위해서 그 조사하는 일 자체를 막는다는 건 아니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서 좀 더 올바른 지표가 반영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